저는 한서진입니다.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아버지를 몇 년 동안 돌봐온 요양보호사가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시작됐어요. 약이 바뀌었고 CCTV가 꺼졌고 누군가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바로 그 아침이었습니다. 햇빛이 커튼 틈 사이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어요. 식탁 위 약상자가 낯설게 보였습니다. 스티커 글씨가 달랐습니다. 같은 약인데 글씨체가 다른 겁니다. 누군가 손을 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작은 차이가 이상하게 섬찟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주무셨습니다. 숨소리는 가늘었고 이마 위에는 희미한 땀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물을 데우고 죽을 저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루는 약으로 시작해 약으로 끝나는 날들이었으니까요. 이젠 냄비 끓는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7시 반. 평소라면 김은화 요양보호사가 현관을 열고 들어왔을 시간입니다. 서진 씨, 오늘은 기분 괜찮으세요? 그 특유의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릴 때면 집안 공기가 안정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메시지도 부재중도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언가가 끊어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종일 있을게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은하는 잠깐 늦으신가 봐요.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예언처럼 마음에 남았습니다. 잠깐 늦는다는 말이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뜻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9시가 넘었고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기계음만 반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소리가 낯선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저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9시 10분 도착하지 않음. 약 라벨 변경. 통화 불가. 거실 구석 CCTV 어댑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선을 눌러보니 헐겁게 빠져 있었어요. 삐 짧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며 꺼졌다 켜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일부러 꺼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9시 30분 CCTV 전원 헐겁게 뽑혀 있었음. 10시 반 약국에 들렀습니다. 단골 약사 최나래 씨가 봉투를 들고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라벨이요? 인쇄기가 바뀌면 글씨가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복용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녀는 약봉투를 뒤집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귓속에서 오래 남았습니다. 복용 순서가 바뀌었다. 단 하나의 문장이 그날의 공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같은 층 이웃 복만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진 씨, 어젯밤에 현관 앞에서 누가 서 있었어요? 모자 눌러 쓴 남자. 택배인가 했는데 문을 안 두드리더라고. 몇 시쯤이었어요? 11시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이상하게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2일 전 23시경 낯선 남자 복도 체류. 점심 무렵 아버지를 재우고 김은화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같은 기계음.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핸드폰 액정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밑이 푹 꺼져 있었어요. 왜 연락을 안 하실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내 귀로 돌아와 울렸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하실까? 오후가 되어 서랍을 정리하다가 은하 선생님이 관리하던 A사 클리어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처방전, 물리치료 확인서, 병원 방문 기록이 날짜별로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6월 10일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앞뒤로는 있는데 그날만 빠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서류는 깔끔했고 필기체는 꼼꼼했는데 왜 그날만? 저녁이 되어 노을이 거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틈에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식탁 아래를 찍었습니다. 화면에 먼지와 콘센트, 그리고 절반쯤 빠진 CCTV 어댑터가 잡혔습니다. 조용히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증거는 또렷한데 이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진 씨 맞으시죠? 지구대 박기훈입니다. 오늘 민원 남기셨다고 해서요. 요즘 요양보호사 관련 피해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네, 오세요. 집에 있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1시간 이내로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현관 체인을 확인했습니다. 문고리에 금속이 차가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훈이면 괜찮지. 그 이름이 어디선가 이미 들린 것 같았습니다. 메모장 한 구석에 적혀 있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10시 12분, 아버지 기훈 언급. 초인종이 울리기 전 저는 이상하게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짧고 맑은 소리, 그 소리가 우리 집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날 집안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림자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라는 것을.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그날 밤 박기훈 경찰이 처음 우리 집에 들어서며 한 말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또렷한 말투였어요. 낮게 깔린 목소리가 이상하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모든 오해의 시작이었습니다. 현관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박기훈은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CCTV 어댑터는 원래 이렇게 헐겁게 되어 있었나요? 아니요. 며칠 전까진 멀쩡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배선을 살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최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약이나 통장, 집안 정보에 손을 대고 잠적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공기 속에 단단한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기훈 씨, 경찰이죠? 네, 어르신. 걱정 마세요. 금방 찾을 겁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 표정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보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박기훈은 제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에 통장이나 카드 사용 내역 이상 없었나요? 없었어요. 단지 약 라벨이 바뀌고 CCTV가. 좋습니다. 우선 안전을 위해 계좌 전환을 권해드릴게요. 요즘 요양보호사들이 가족 몰래 의료비용 환불 계좌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사기, 조작. 이 단어들이 한 줄로 이어지며 머릿속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기훈은 다시 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CCTV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밤마다 같은 시각, 복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여기요. 그가 정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그림자 한 명. 키는 아버지보다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그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요양보호사 집 주소 아시나요? 네. 봉선동이요. 좋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약국에서 약사 최나래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서진 씨, 어제 보여주신 약 있잖아요. 그거 지난달과 성분이 달라요. 같은 병원 처방인데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이름의 약인데 효능이 좀 달라요. 치매 초기엔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누가 약을 새로 바꿨나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이 바뀌었다. 누군가 바꿨다. 저녁에 아버지는 유난히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서진아, 은하 씨는 어디 갔니? 몰라요, 아버지.
연락이 안 돼요. 그 사람 무섭게 봤지? 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기훈이가 말했어. 은화 씨, 나쁜 짓 했다더라.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기훈 씨가 이미 아버지와 얘기한 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언제, 어떻게 우리 가족의 안으로 들어온 걸까요? 밤이 되자 복도 불이 깜빡였습니다. 아버지는 잠이 들었고 저는 핸드폰으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어제까지 없던 파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화면 속에 누군가 거실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팔이 보였습니다. 짙은 남색 셔츠, 흰 라텍스 장갑. 그리고 곧 화면은 꺼졌습니다. 제가 본 건 몇 초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하나로 온몸에 혈액이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CCTV를 복원해준 사람이 박기훈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평소처럼 나타났습니다. 밤새 별일 없으셨죠? 어제 새벽 CCTV가 잠깐 켜졌어요. 그럴 리가요. 전원 문제일 겁니다. 오늘은 안전을 위해 알림 기능을 끄고 제가 직접 백업하겠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를 만졌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상하게 그 미소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따뜻함 대신 계산된 평정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회사 동료 윤지수가 전화했습니다. 서진아, 뉴스 봤어? 요양보호사 실종 사건 나왔더라. 어디요? 우리 시내야. 김은아 씨 맞는 것 같아. 그 순간 제 손에서 컵이 떨어졌습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하 씨가 무슨 일 당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기호는 분명 말했죠. 그녀가 잠적한 거라고. 그런데 뉴스는 말했습니다. 신변불명.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CCTV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백업 폴더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조차 지워진 폴더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접근 불가. 그 단어가 소름 돋게 역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언가가 숨겨지고 있다는 예감. 새벽 2시 복도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철제 손잡이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문 잠가라. 기훈이 올 거야.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기훈이 올 거야.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이하게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이상한 일들은 계속됐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도 손잡이가 흔들렸고 꺼둔 CCTV는 새벽마다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박기호는 매일 찾아와 괜찮아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엔 이상하게 확신보다 연극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확신했습니다. 사라진 사람은 김은아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평범한 하루였다는 것을. 그 사람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박기훈의 말이었다. 숨은 겁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뭔가 한 게 분명해요.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뒤집혔다. 나는 믿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말은 너무 구체적이었고 너무 확신에 차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 옆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박기호는 거의 매일 들렀다. 검은 점퍼에 무표정한 얼굴, 항상 같은 향수 냄새. 그가 오면 공기가 바뀌었다. 묘하게 안정되면서도 차가워졌다. 은하 씨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아세요?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날 새벽 병원 계좌에서 입금된 돈이 빠져나갔어요. 송금 계좌, 김은하 명의. 그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화면에는 이체 내역이 있었다. 날짜는 정확히 그녀가 사라진 날이었다. 그럼 그 사람이 돈만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아버지의 의료기록 서류도 일부 삭제됐어요. 요양보호사라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말에 나는 손끝이 싸늘해졌다. 은화의 이름이, 그동안 믿어온 시간이
한꺼번에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밤이 되었다. 비가 왔다. 작은 창문으로 비가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서진아, 오늘도 올까? 누가요? 기훈이. 오늘도 와서 도와주겠지.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오늘도 올까? 마치 매일 오는 게 당연한 사람처럼. 나는 아버지 방 문을 살짝 닫았다. 휴대폰으로 CCTV를 열었다. 거실 카메라 화면이 켜졌다. 박기훈이 낮에 만졌던 설정창이 떠올랐다. 알림 차단 완료. 그가 직접 눌렀다. 밤에 괜히 알람 울리면 불안하시잖아요. 그때는 고맙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불안했다. 그 설정은 나조차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게 만드는 장치였다. 11시. 복도 불이 깜빡였다. 센서 등이 꺼지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확대했다. 복도 끝에 그림자가 있었다. 가만히 문 앞에서 서 있었다. 모자도 가방도 없었다. 그저 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화면 속 사람의 손이 천천히 들렸다. 금속 손잡이가 움직였다. 덜컥. 그 한 번의 소리가 심장 밑으로 떨어졌다. 나는 숨을 참았다. 화면이 순간 흔들리며 꺼졌다. CCTV 연결 끊김. 다시 켰다. 화면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문틈 사이로 무언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나는 잠금을 다시 확인했다. 2번, 3번. 손이 떨렸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박기훈이었다. 지금 집에 계시죠? 네, 왜요? 복도에서 사람 한 명이 CCTV에 잡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올라갈게요. 통화는 짧았다. 그가 CCTV를 본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가 담당 경찰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하지만 CCTV 시스템 비밀번호는 나만 알고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렸다. 3번, 짧게. 평소보다 빠른 리듬이었다. 나는 문틈으로 밖을 보았다. 경찰 제복은 아니었다. 검은 점퍼였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엔 카메라 앱이 켜져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박기훈 씨죠? 네, 저예요. 안전합니다. 목소리가 낮았다. 무표정이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어디선가 서늘한 금속 냄새가 났다. 그 남자 잡으셨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때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기훈아. 그 한마디가 문을 열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웃었다. 박기훈은 그 웃음을 보며 천천히 들어왔다. 발소리가 너무 조용했다. 그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냄새가 좀 이상하네요. 냄새요? 약 냄새요. 그 약 언제부터 드셨어요? 그는 식탁 위 약봉투를 집어들었다. 라벨을 한참 들여다봤다. 이 약 바뀌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하 씨가 바꾼 거예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 천천히 번졌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은하 씨는 생각보다 오래 준비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 말과 동시에 창밖에서 번개가 쳤다. 빛이 거실을 하얗게 덮었다. 순간적으로 그의 눈빛이 비쳤다. 그 눈빛 속엔 분노도 경계도 그리고 즐거움도 섞여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그는 나를 돕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문틈에서 계속 냄새가 났다. 철냄새, 약냄새, 비냄새. 창문 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졌고 천둥이 울렸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아버지 약봉투가 흔들렸다. 그 위에 짧은 메모 한 장이 있었다. 기훈 씨가 바꾼 약 복용 금지. 김은하 씨의 필체였다. 잉크는 번졌지만 글자는 분명했다. 나는 그대로 멈췄다. 숨이 막혔다.
박기훈이 나를 도운 게 아니라 모든 걸 감추고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목까지 차올랐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똑같은 악몽을 꾼다. 누군가 집안을 돌며 조용히 내 이름을 부른다. 서진 씨, 이제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늘 같은 냄새와 함께 온다. 철 냄새, 약 냄새, 그리고 거짓의 냄새. 기운은 우리를 도운 게 아니었다. 이 문장을 나는 일기장 첫 줄에 썼다. 손이 떨렸고 펜 끝이 종이를 찢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를 믿었다. 박기훈은 냉정했지만 합리적이었고 한 번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의 거짓말은 더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박기훈요? 저희 관할엔 그런 직원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귀가 멎었다. 지구대 박기훈 순경이요. 지구대에 그 이름 없습니다. 어디서 연락받으셨죠? 나는 숨이 막혀 말을 잃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매일 우리 집에 왔어요. 그 사람 경찰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문 잠그세요. 전화를 끊고 현관으로 뛰었다. 도어락 위에 붙은 작은 검은 점이 보였다. 렌즈였다. 누군가 집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나에게 경찰 신분증을 보여줬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식탁 위 죽을 몇 숟갈 뜨시더니 입을 닫았다. 서진아, 은화 씨가 어제 다녀갔어. 네. 창문 밖에서 나 불렀다. 약 조심하라고. 아버지, 그건 꿈이에요. 아니야. 창문 밖에 사람 있었어. 그 말이 이상하게 뇌리에 남았다. 약 조심하라. 그건 지난밤 은화의 메모에도 쓰여 있었던 문장이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약을 다시 확인했다. 봉투 속엔 알약이 섞여 있었다. 두 가지 색깔, 모양이 미세하게 달랐다. 병원 처방전엔 하나뿐이었다. 나는 핸드폰으로 검색했다. 파란색 알약은 혈압약, 흰색은 진정제였다. 진정제는 처방 기록에 없었다. 그 순간 방문이 끼익 열렸다. 아버지였다. 서진아, 기훈이 왔니? 나는 온몸이 굳었다. 아니요, 오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밖에서 방금 목소리 들렸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다. 짧게 3번. 평소와 똑같은 리듬이었다. 문을 열지 않았다. 그 대신 인터폰을 켰다. 화면 속에는 어둠뿐이었다. 서진 씨, 저예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 현관 센서 등이 켜졌다. 희미한 빛 속에 검은 장갑 낀 손이 손잡이를 만졌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촬영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불이 나갔다. 전기가 완전히 끊겼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비명을 질렀다. 서진아, 도망가. 나는 아버지 팔을 붙잡고 방 안으로 달려갔다. 손전등을 켰다. 하얀 벽이 번쩍였다. 그리고 그 벽 한가운데 펜으로 그린 낙서가 보였다. 안전구역 기훈.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소름이 온몸을 덮었다. 그가 우리를 지킨 게 아니라 우리 집을 장악한 거였다. 벽장 안에서 삐 소리가 났다. CCTV 본체였다. 전원이 꺼진 줄 알았던 장치가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케이블을 뽑아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엔 며칠치 영상이 나왔다. 박기훈이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웃었다. 그는 매일 내가 출근한 사이 우리 집을 드나들고 있었다. 표정은 평온했고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은화 씨, 이제 곧 정리됩니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아버지는 기침을 하며 말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주사 놨었어. 언제요? 은화가 사라진 다음 날.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기훈은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었다. 그럼 그 주사는 뭐였을까?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 한 통. 보내는 사람 김은화.
지금이라도 빨리 도망치세요. 기훈 씨는 경찰 아닙니다. 그는 환자 데이터를 팔아요. 당신 아버지도 그중 하나예요. 문자가 끝나기도 전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면서도 조용했다. 탁탁탁. 점점 가까워졌다. 문을 잡궜는지 기억을 되짚어 봤다. 문은 굳게 잠겨 있다. 하지만 손잡이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서진 씨. 문 밖에서 그가 말했다. 겁먹지 마세요. 다 당신을 위한 일이에요. 당신은 도대체 뭐예요? 보호자죠. 당신 같은 사람 혼자 두면 위험하니까.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경찰이 아니라 감시자였다. 우릴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통제하고 조종했다. 순간 창문에서 작은 그림자가 스쳤다. 누군가가 휴대폰 불빛을 흔들고 있었다. 김은화였다. 그녀는 입모양으로 말했다. 뒤쪽 문으로. 나는 아버지 팔을 부축하고 창문 쪽으로 달렸다. 창틀을 넘어가자 찬 비가 쏟아졌다.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 씨, 돌아와요. 그래야 안전해요. 그 목소리는 미소를 품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비를 뚫고 달렸다. 골목을 돌아 은화가 탄 차로 향했다. 그녀는 운전석 창을 내렸다. 타요, 빨리. 나는 문을 닫으며 물었다. 은화 씨 왜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녀는 짧게 말했다. 그 사람, 아버지 데이터를 이미 팔았어요. 다음은 당신이었어요. 그 순간 뒤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파란 불빛이 비에 반사됐다. 은화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도심의 가로등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흔들렸다. 김은화의 차는 미친 듯이 달렸다. 와이퍼가 쉼없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자꾸 흐려졌다. 지금 경찰에 가면 안 돼요. 은화가 말을 끊었다. 그 사람 내부에도 손이 있어요. 신고가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가 미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를 모아요. 당신 집 안에 다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여자는 도망친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다. 차는 외곽도로를 벗어나 작은 창고 앞에 멈췄다. 안으로 들어가자 낡은 모니터와 장비들이 빼곡히 있었다. 은화가 USB를 꽂았다. 이건 당신 집 CCTV에서 훔친 데이터예요. 나는 그걸 역추적했어요. 모니터가 켜지자 화면 속엔 수백 개의 파일이 떴다. 환자 코드 1120, 혈액 샘품 72, 비디오 보관호. 그 안엔 환자 영상, 의료 기록, 계좌 정보가 섞여 있었다. 그는 환자 데이터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의 정보도 그중 하나였죠. 은화는 눈을 떼지 않았다. 그걸 내가 눈치챘어요. 그날 밤 그는 당신 아버지에게 진정제가 아니라 혈액 샘플 채취용약을 투여했어요. 그럼 그날 밤 주사는 데이터 확보용이에요. 혈액형, 유전자, 약물 반응. 그가 만든 불법 의료 실험 리스트에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환자 48 김도연 남자 74세. 그 파일명 위로 타임스탬프가 깜빡였다. 그 시각, 바로 아버지가 기절했던 시간이었다. 나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은화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 집. 뭐라고요? 그가 CCTV 전원을 완전히 끈 적이 없어요. 지금도 내부 접근 중이에요. 은화는 전화를 걸었다. 시작해요. 밖에서 세 대의 차가 동시에 멈췄다. 보안팀, 그리고 진짜 경찰이었다. 증거는 확보됐어요. 우리가 덫을 놓은 거예요. 그녀의 말과 동시에 모니터 화면이 갈라졌다. 거실 카메라가 켜졌고 박기훈의 얼굴이 선명히 잡혔다. 그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 집을 지키고 있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가 지켜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를 보고 있었다. 경찰차가 도착하자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잠금 장치가 해제되기 전에 그는 이미 뒷문으로 향했다. 기훈, 멈춰. 은화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렸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은화 씨였군요. 역시 살아있었네요. 목소리에는 미묘한 웃음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정의를 믿어요, 은화 씨? 아니면 자기 연민을 정의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비수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정의는 증거 위에 서요. 그리고 그 증거는 이미 당신 손에 있었죠. 그녀의 말이 끝나자 서버가 멈췄다. 그의 노트북이 자동으로 잠겼다. 잠금 화면엔 파일 복제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 순간 사이렌이 울렸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들어 CCTV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 씨, 당신은 결국 나를 믿었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을 찾으니까. 그 말에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요. 하지만 그건 오늘까지였어요. 문이 닫히고 비가 멎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다. 며칠 뒤 병원 병실. 아버지는 회복 중이었다. 은화 씨는 괜찮니? 네, 아버지. 덕분에 다 정리됐어요. 그는 천천히 웃었다. 그 사람도 처음엔 착했을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뉴스에서는 불법 의료 데이터 유출 조직 검거 속보가 흘렀다. 그 중심엔 박기훈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 김은화. 그녀는 기자들 앞에서 짧게 말했다. 누군가는 진짜로 돌봐야 했어요. 사람이 사람이길 멈추지 않게. 며칠 뒤 나는 아버지 집에 다시 갔다. 거실 한쪽 꺼진 CCTV 본체 위에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안전구역 김은화. 그 옆엔 새 약봉투가 있었다. 파란색 글씨로 적혀 있었다. 진짜 약. 나는 그걸 들고 미소 지었다. 끝났다는 안도감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뒤섞였다.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었다. 하늘은 맑았고 새소리가 들렸다. 나는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 진짜 안전해요. 그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서진 씨, 나예요. 낯익은 목소리. 박기훈이었다. 나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통화음이 끊겼다. 바람이 살짝 불었다. 창문이 덜컥거렸다. 그러나 이번엔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제 내가 지킬 차례니까요.